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10년 동안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발당하며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파괴됐죠. 1960년대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 대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풍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멈출 수 없었으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격동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 참혹한 실패로 끝나면서 수천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죠. 이런 재앙 때문에 마오쩌둥은 당내에서 실권을 잃고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마오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964년 출간된 마오쩌둥 어록이 바로 그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빨간 표지로 유명한 이 작은 책에는 마오의 사상을 담은 428개의 명언이 담겨 있었죠. 크기가 손바닥만 해서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었고 모든 중국인이 이 책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책은 단순한 어록집이 아니라 마오가 정치적 부활을 위해 준비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마침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당 내부에 숨어 있는 반혁명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마오는 이를 위해 문화대혁명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구사구립이었어요.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낡은 제도를 모두 부수자는 뜻이었습니다. 마오에게는 이 혁명을 뒷받침할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군부를 장악한 국방부 장관 린베오와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마오의 부인 장칭이 바로 그들이었죠. 특히 과거 여배우 출신인 장칭은 문화 선전 분야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마오는 전국적인 선전 공세를 펼칠 수 있었어요. 마오의 호출에 가장 먼저 응답한 건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빨간 완장을 차고 마오 어록을 손에 든 이들은 곧 중국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령이 됐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홍위병들이 모여 마오를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홍위병들은 처음엔 학교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투쟁 집회를 열었어요. 이들은 교수와 교사들을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죄명으로 몰아세웠죠. 많은 교육자들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폭행을 받았습니다. 장칭은 학생 집회에서 이런 폭력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어요.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때리면 그것은 정의이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때리면 그것은 선한 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수천 명씩 무리를 지은 홍위병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반동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었다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가장 잔혹했던 건 투쟁 집회라는 공개 린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무대 위에 끌려 나와 수천 명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받았죠. 더욱 끔찍한 건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공격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거부하면 자신들도 반동분자로 몰릴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포 정치 때문에 중국 사회는 철저히 불신과 의심으로 분열됐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파괴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고서적, 그림, 조각상, 사찰, 전통 건축물 등 수백만 점의 문화재가 봉건잔재라는 명목으로 불태워지거나 박살났습니다. 홍위병들은 공자의 묘까지 파헤쳤을 정도였으니까요. 1966년 12월 26일 자신의 73번째 생일에 마오는 한층 더 과격한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내전을 선포하며 당 간부들까지 숙청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기존 당 조직을 해체하고 마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혁명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었죠. 군부에게는 이런 숙청을 지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문화 대혁명은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907년 한 해에만 약 26만 명이 목숨을 잃고 78만 명이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1960년에는 계급 청산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공포가 더욱 확산됐죠. 이때 추가로 3,100만 명이 투쟁 집회에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마오의 부인 장칭은 이 시기 중국에서 가장 두려움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녀는 문화 대혁명의 핵심 지도자로서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이 광풍은 곧 공산당 최고 위층까지 덮치게 됩니다. 마오가 당내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 국가 주석이었던 류샤오치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와 가족들이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1969년 당대회에서 저우 언라이 총리는 류샤오치를 반역자, 첩자,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류샤오치는 7개월 뒤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또 다른 주요 희생자는 훗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게 될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그는 트랙터 공장으로 추방됐어요. 그의 형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은 홍위병들의 고문을 받다가 3층에서 떨어져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이때 숙청됐죠. 저우 언라이 총리만이 살아남았는데 이는 정치적 생존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마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옛 동료들에 대한 탄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했어요. 마오는 저우 언라이의 인기를 질투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의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오는 저우 언라이 대신 충성스러운 국방장관 린베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1968년 7월 마오는 홍위병들에게 목표를 달성했으니 과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탄압은 여전히 수년간 계속됐어요. 최종적으로 문화 대혁명은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죠. 문화 대혁명의 극단적 행위들은 결국 마오 자신에게도 독이 됐습니다. 이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거의 남지 않았고, 그를 믿는 사람도 드물어졌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소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지만 결국 몽골 상공에서 추락해 모두 숨졌어요. 린베오의 옛 동료들은 곧바로 숙청됐습니다. 린베오가 사라지자 저우 언라이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오는 외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우 언라이가 국내 안정과 대외 관계를 관리하길 원했어요. 1970년대 초 저우 언라이는 일련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유엔 가입이었어요. 1945년 이후 중국의 유엔 의석은 대만의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피해 세운 나라였죠. 그런데 1971년 수년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1960년대부터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핵무장한 두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어요. 1969년 동쪽 국경에서 시작된 전투는
나중에 서쪽 신장 지역으로 번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우 언라인은 세계의 또 다른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화해의 첫 신호는 1971년 미국 탁구팀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1949년 이후 최초의 미국 공식 대표단 방문이었죠. 미국 선수들은 저우 언라이의 개인적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핑퐁 외교를 발판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은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양국 모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결과 1949년 이후 지속됐던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1973년 저우 언라이의 오랜 동지였던 덩샤오핑이 장시성에서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마오가 그의 복권에 동의한 거였어요. 1974년 덩샤오핑은 다시 부총리가 되어 저우 언라이와 함께 외교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밀접히 협력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심화되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던 마오의 당내 장악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숙적보다는 오래 살 운명이었어요. 한때 천안문 광장을 내려다보던 장제스의 거대한 초상화 자리를 지금은 마오의 초상화가 차지하고 있었죠.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 대만에서 권위주의 정부를 이끌었던 장제스는 1975년 4월 타이베이에서 8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어요. 1975년 중국 공산당은 현대화 세력과 보수파로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덩샤오핑과 저우 언라이가 이끄는 현대화 세력은 문화 대혁명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편에는 마오에게 충성하는 사인방이 있었습니다. 마오의 부인 장칭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정치 이론가 장춘차오, 문학평론가 야오원 위안, 노동운동가 왕흥원으로 구성됐죠. 사인방은 중앙문화혁명 소조를 통해 신문과 방송부터 혁명 연극과 오페라까지 국영 언론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화 세력에 맞서 선전 공세를 펼치며 덩샤오핑과 저우 언라이를 반혁명 우파로 몰아세웠어요. 1976년 1월 저우 언라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우 언라이는 일찍 병이 발견됐는데도 마오가 직접 개입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정치적 라이벌보다 오래 살겠다는 마오의 의지 때문이었죠. 1949년부터 중국 총리를 지낸 저우 언라이는 공산주의 중국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4월 4일 청명절에 수많은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저우 언라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인방의 폭정에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 군대가 투입돼 광장을 정리했고 약 40명이 체포됐어요. 저우 언라이의 동맹이었던 덩샤오핑이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다시 한번 실각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갈등이 극에 달할 무렵 수년간 심장과 폐 질환에 시달리던 마오쩌둥이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이 마오 외에는 다른 지도자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고 100만 명의 조문객이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에 안치된 마오의 시신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마오는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중국을 격동의 시대를 헤쳐 안전과 번영으로 이끈 영웅이었죠. 하지만 그의 성취는 참혹한 실패와 함께 기억될 수밖에 없었어요. 순수한 이념에 기반한 그의 경제 정책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위적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문화대혁명은 또 다른 수천만 명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마오의 후계자로 지명된 화거펑은 유능하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한 당 간부였어요. 위신과 개인적 권위가 부족했죠. 공식적으로 그의 슬로건은 마오 주석의 지시는 우리가 확고히 따르겠다였습니다. 화거펑의 첫 번째 과제는 마오의 부인 장칭이 이끄는 사인방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마오 통치의 최악의 과잉을 상징하는 존재였거든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인 1976년 10월 6일, 화벌펑은 4인방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 대혁명의 혼란과 폭력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재판에서 장칭은 격렬하게 자신을 변호했지만 4명 모두 반혁명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칭과 장춘차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됐어요. 1990년 장칭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끝까지 마오에 대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과거 실정의 책임이 4인방에게 전가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마오의 지위는 의심받지 않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30년대에는 농촌 근거지에서 마오를 지지했고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잔혹한 반우파 운동을 기꺼이 집행했고 1960년대에는 경제개혁가가 됐죠. 그러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갑자기 실각했다가 지금 다시 부활한 겁니다. 덩샤오핑은 타고난 지도자 기질과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